형 집에 갔던 그 밤부터 모든 게 무너졌다. 그날 밤 나는 초인종도 안 누르고 형의 빌라 문을 열었다. 비밀번호는 예전부터 똑같았다. 형이 이사 올 때 같이 도와주면서 혹시 급할 때 들어와야 할 수도 있잖아 하며 알려줬던 그 네 자리 숫자. 그때만 해도 그 비밀번호가 이렇게 비열한 비밀을 숨기는 열쇠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문을 여는 순간 집안에서 익숙한 향기가 흘러나왔다. 형이 쓰는 향이 아니었다. 내가 너무 잘 아는 냄새였다. 우리 집 욕실에 늘 떠다니던 샴푸 냄새, 우리 침대에 스며있던 그 향기, 수진의 냄새였다. 거실 조명은 최소한만 켜져 있었다. 간접 조명 하나가 주황빛을 바닥에 흘리고 있었고 신발장 앞에는 낯익은 구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베이지색 하이힐, 결혼 기념일에 내가 선물했던 구두였다. 나는 그 구두를 한참 쳐다봤다. 아무 의미 없던 물건이 갑자기 증거가 되어버리는 순간이었다. 그 구두가 말없이 나를 비웃는 느낌이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완전히 고요하진 않았다. 안쪽에서 낮게 섞이는 숨소리, 이따금 들리는 웃음 같은 소리, 무언가 이불이 스치는 소리가 공기를 타고 흘러나왔다. 나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천천히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형의 침실 문은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다. 아주 조금,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큼 틈이 열려 있었다. 나는 그 앞에 서서 멍하니 그 좁은 틈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냥 봤다. 먼저 보인 건 긴 머리카락이었다. 형 침대 위, 구겨진 베개 위로 넓게 펼쳐진 검은 머리, 그 아래로 맨살이 드러난 어깨, 내가 너무 잘 아는 등 곡선, 손이 닿을 때마다 떨리던 그 몸, 내 아내, 그리고 그 등 위에 올라가 있던 손, 형의 손. 어린 시절부터 내 어깨를 툭툭 치며 야, 힘들면 말해라 하던 그 손. 축구하다가 같이 넘어져서 피 묻은 무릎을 붙잡아주던 그 손. 그 손이 지금은 내 아내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고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자기 것이었다는 듯이 아무 죄책감도 없는 사람처럼. 수진이 웃었다. 내가 처음 듣는 웃음소리였다. 내 옆에서 웃을 때 내던 소리보다 훨씬 부드럽고 훨씬 자유로웠다. 그 웃음 속에 나는 끼어있지 않았다. 그 몇 초 동안 나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다. 방 안에 있는 두 사람, 그리고 문틈 밖에서 서 있는 나. 나는 그 둘의 세계에서 완전히 지워진 흔적 같았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고 싶었다. 형 멱살을 잡고 침대에서 끌어내리고 수진에게 소리 지르며 도대체 왜 그랬냐고 묻고 싶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머리가 이상하게 맑아졌다. 감정은 잠깐 멀리 밀려나고 눈앞에 있는 장면이 유리창 너머 영화처럼 보였다. 나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대로 돌아섰다. 발자국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현관문을 닫을 때 남의 집에서 나가는 손님처럼 조용히 문고리를 돌렸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분노, 슬픔, 충격, 그런 것들이 하나로 엉켜서 한꺼번에 멀리 밀려난 느낌이었다. 남은 건 단 한 가지였다. 아주 차갑고 또렷한 감각. 아, 끝났구나. 그리고 그 바로 뒤에 따라붙은 또 다른 생각. 그래, 이제 시작이네. 차에 타자 핸들이 미친 듯이 차가웠다. 손이 떨려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형과 수진, 두 사람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다. 형이 내 등에 손을 올리며 결혼 잘했다야. 수진이 같은 여자를 어떻게 만났냐 라고 웃던 날. 수진이 오빠 동생이라 그런지 형님도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던 밤. 그 말들이, 그 표정들이, 그 웃음이 전부 조롱처럼 들렸다. 집으로 가는 길 라디오는 켜지지 않았다. 그 어떤 음악도 이 침묵보다 나을 것 같지 않았다. 창밖으로 스치는 서울의 야경이 이상하게 낯설어 보였다. 내가 살던 도시가 아니고 나를 모르는 도시 같았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한 가지를 결정했다. 당장 내일 자자가 소리 지르지 않겠다고. 눈앞에서 울고 빌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은 충동이 없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짧게 끝나는 복수였다. 그 순간이 지나면 나는 또다시 상처만 안고 살아가야 했다. 그 둘은 어쩌면 서로에게 기대며 그 상황을 이겨낼 수도 있었다. 나는 그런 결말을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참고 기다리기로 했다. 모른 척하기로 했다. 사랑하는 남편과 믿을 수 있는 동생인 척 계속해서 그 연기를 이어가기로 했다. 그들이 만든 거짓말을 내가 끝까지 활용해 먹어보기로 했다. 사람은 안전하다고 느낄 때 가장 큰 실수를 한다. 들키지 않았다고 믿을 때 방심한다. 나는 그 방심을 기다리기로 했다. 그래야 진짜로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내 옆에서 일어났다. 알람을 끄고 머리를 묶고 주방에 내려가 커피를 내렸다. 나는 평소처럼 화장실에 가서 씻고 나왔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전날과 같았다. 그런데 눈만 달라져 있었다. 예전에는 의심 없이 사람을 보던 눈, 지금은 계산하는 눈. 식탁에 앉자 수진이 토스트를 내려놓으며 웃었다. 오늘 회식 있어서 좀 늦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조심히 다녀와. 내 목소리는 너무 자연스러워서 나 스스로도 놀랄 정도였다. 회사에 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우리 결혼 생활을 처음부터 다시 떠올려봤다. 처음 만났던 카페, 처음 손을 잡았던 한강변, 서로 소개해주겠다며 형이랑 같이 밥을 먹던 날. 형과 수지는 그때부터 잘 웃었다. 나는 그걸 그냥 성격이 잘 맞는다고 생각했다. 가족이 될 사람들이 서로 편한 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 라고. 이제 와서 뒤돌아보니 그 편안함 속에 이미 선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걸 모른 채 나는 웃고 있었다. 점심시간에 사무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려다봤다. 머릿속에는 온통 형과 수진 생각뿐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생각들 끝에는 늘 같은 문장이 떠올랐다. 너희 둘이 선택한 거니까 너희 둘이 같이 무너지면 되겠지. 나는 그 무너지는 순간만 제대로 설계하면 됐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아파트는 비어 있었다. 수지는 문자 하나 남겼다. 오늘 회식 길어질 것 같아요. 먼저 자요. 나는 휴대폰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웃었다. 그래, 오늘은 형 집 대신 어디로 갔을까? 모텔, 호텔, 아니면 또 형 집. 상상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이미 한번 직접 본 뒤라서일까? 그 장면들은 이제 감정이 아니라 정보에 더 가까웠다. 나는 거실불을 가끄고 소파에 앉아서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회사 메신저, 공용 메일, 형 회사 이름을 검색창에 번갈아 띄워놓고 천천히 하나씩 눌렀다. 형의 회사. 몇 년 전 나는 거기에 같이 투자해달라는 형 말을 듣고 적지 않은 돈을 넣었다. 가족이니까 믿었고 형이니까 의심하지 않았다. 사무실도 자주 들렀다. 직원들이 나를 볼 때마다 아, 투자자분이시죠? 라며 인사하곤 했다. 그 회사 이름으로 된 이메일 계정, 회계자료, 투자 설명서. 그때 받아놓고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자료들을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끝까지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숫자는 거짓말을 잘 못한다. 거짓말을 하더라도 서툴게 한다. 공사비라면서 계속 새어나가는 일정 금액, 비슷한 날짜에 반복되는 애매한 인건비, 설명은 많은데 실제 결과는 애매한 프로젝트들. 나는 하나씩 별표를 쳐가며 정리했다. 감정은 이미 한 바퀴 돌아 다시 차가워진 상태였다. 집안에는 나 혼자였고 창밖 도로에는 택시 불빛들이 지나갔다. 그 불빛만 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좋다. 돈까지 건드렸으면 이건 더 이상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인생을 같이 태워야 하는 불이지. 수진이 집에 들어온 건 새벽 2시가 다 되어 가서였다. 나는 일부러 불을 다 끄고 안방에만 형광등을 켜놓고 누워 있었다. 마치 방금 눈을 뜬 사람처럼 몸을 일으켰다. 왔어? 내 목소리는 너무 평온해서 내 안에 무언가가 오히려 소름 돋았다. 문을 살금살금 닫고 들어오던 수진이 놀라며 말했다. 아직 안 잤어? 미안, 생각보다 회식이 길어져서.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잠깐 숨을 골랐다. 그리고 아주 짧게 진심처럼 보이는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요즘 회사도 바쁜데 뭐. 힘들겠다. 그 한마디에 수진의 표정이 순간 이상하게 일그러졌다. 미안함, 죄책감, 안도감이 뒤섞인 얼굴.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확신했다. 내가 선택한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그날부터 나는 남편이자 형제인 동시에 관찰자가 되었다. 우리 결혼 생활을, 우리 가족을 바깥에서 지켜보는 사람처럼 보기 시작했다. 대화 하나, 눈빛 하나, 휴대폰 화면을 보는 각도까지 전부 다 기록하듯 기억했다. 일요일에는 늘 그랬듯이 엄마 집에 모였다. 강서구 오래된 아파트, 낡았지만 늘 따뜻한 냄새가 나는 곳. 엄마는 여전히 나와 형을 초딩 때 부르던 별명으로 불렀고 형은 장난스럽게 흉내를 내며 웃었다. 수지는 엄마 옆에서 부침개를 부치며 어머니 너무 맛있어요 라고 말했다. 엄마는 우리 막내 며느리가 제일 착해 라며 등을 토닥였다. 형은 숟가락으로 국을 퍼먹으며 아무렇지도 않은 척 내 눈을 피했다. 그 식탁 위에서 나는 건배를 제안했다. 가족끼리 이렇게 모이는 것도 일이야. 우리 그래도 이런 시간 자주 갖자. 잔을 들며 나는 형을 정면으로 바라봤다. 형은 아주 잠깐, 정말 찰나만큼만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고는 잔을 들어 내 잔에 부딪혔다.
그래, 가족이 최고지.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내 안에서는 전혀 다른 문장이 떠올랐다. 가족이라서 더 무너뜨릴 가치가 있는 거지. 집에 돌아오는 길 엄마가 싸준 김치통이 뒷좌석에서 냄새를 풍겼다. 그 익숙한 냄새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형과 수진을 완전히 분리해서 보지 않았다. 그 둘은 이제 하나의 덩어리였다. 내 등을 찌른 칼의 손잡이와 칼날, 손잡이와 칼날을 따로 미워할 필요는 없었다. 어차피 같은 무기였다. 밤마다 형 회사의 회계 자료를 들여다보며 나는 내 복수의 방향을 조금씩 다듬었다. 단순히 불륜 사실을 들춰나는 정도로는 부족했다. 그건 그들 셋 사이의 드라마일 뿐이었다. 나는 그들이 쌓아올린 모든 안전망을 없애고 싶었다. 형에게는 돈과 신뢰, 수진에게는 평판과 안정된 일상. 그걸 지탱해주는 사람들, 회사, 계약서, 투자자, 동료들. 그 구조 전체를 통째로 흔들어야 했다. 그래야 다시는 감히 타인의 인생을 이렇게 쉽게 찢을 생각을 못할 거라고 믿었다. 그래서 나는 조용히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메일 계정을 만들었다. 이름 없는 발신자, 하지만 너무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누군가. 형 회사의 투자자 몇 명의 이메일 주소를 찾아내 그들에게 내부 회계상 이상 정황이 있는 것 같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불쑥 던졌다. 증거로 몇 개의 수상한 거래 내역을 곁들였다. 사실 그 메일은 고발장이 아니라 단지 질문이었다.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질문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든다. 답을 해야 할 것 같게 만든다. 며칠 뒤 형에게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평소처럼 태연한 척했지만 숨소리가 빠르고 거칠었다. 혹시 투자자 중에 누가 뭐 물어보디? 요즘 다들 예민하네. 나는 모르는 척했다. 뭐? 무슨 말? 투자자들이 왜? 형은 대수롭지 않은 척 웃으며 말했다. 아니야, 그냥 요즘 경기 안 좋으니까 다들 예민하더라. 별거 아니야. 통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을 입꼬리를 내리지 못했다. 별거 아니면 좋겠네, 형. 나는 형이 모르는 곳에서 그의 세계에 작은 균열을 하나 낸 셈이었다. 그 와중에도 수지는 연기를 계속했다. 출근 준비를 하며 오늘 팀장님 완전 까칠할 것 같아 라고 투덜거리기도 하고 저녁에는 요즘 회사에 이상한 소문 돌아 라며 한숨을 쉬기도 했다. 어떤 소문이냐고 묻자 그녀는 눈을 피하며 말했다. 몰라. 그냥 누가 바람 피운다느니 위에 누가 누구랑 엮였다느니 진짜 지겹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사람들이 소문을 좋아하더라. 근데 보통 그냥 생기지는 않지. 그 말에 수진이 나를 슬쩍 쳐다봤다가 금방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만큼은 나를 남편이 아니라 위험한 거울처럼 보는 것 같았다. 나는 그 눈빛을 잊지 않았다. 나중에 진짜 끝을 내는 날 반드시 떠올릴 장면이라고 생각했다. 형의 회사에는 곧 외부 회계법인에서 연락이 갔다. 투자자의 요청이라는 명목이었다. 규정상 특별히 거부할 수 없었다. 형은 그 소식을 내게 전하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요즘 사람들 진짜 예민하다니까. 괜히 일 키우고 싶지 않은데.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도 뭐 떳떳하면 상관없잖아. 오히려 깔끔하게 정리될 수도 있지. 형은 내 말을 듣고 잠깐 멈칫했다. 그리고 건조하게 웃었다. 그렇긴 하지.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은 괜찮다라는 말에 제일 불안해진다. 회사에서 돌아오는 저녁, 나는 지하철 안에서 창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봤다. 처음 형 집 침실 문틈으로 그 장면을 봤던 날과 비교하면 지금 내 표정은 훨씬 평온했다. 그 대신 눈동자 안쪽에 뭔가가 생겼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표정, 끝까지 가보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의 시선. 복수는 결국 그런 것이다. 감정으로 시작해서 의지로 끝나는 일. 나는 이미 절반을 지나고 있었다. 형의 회사 소식은 예상보다 빠르게 동네 카페 입소문이 났다. 명함을 돌리고 다니던 그가 요즘 얼굴이 굳었더라. 회계 쪽에서 뭐가 걸렸나 보다. 누가 뒤에서 찌른 것 같다. 사람들은 정확한 내용보다 이런 뉘앙스를 더 즐겨 말했다. 수진 회사에도 작은 파도가 일었다. 익명 제보로 시작된 특정 직원의 부적절한 대외 관계라는 말. 아직 이름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말이 자기 쪽으로 천천히 그러나 정확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 둘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을까? 아니면 서로를 더 괴롭게 만드는 거울이 되었을까? 나는 종종 상상해 보았다. 카톡창에서 둘이 나누는 대화들. 우리 이 상황만 잘 넘기면 다시 괜찮아질 거야. 미안해. 네가 이런 부담까지 지게 해서. 나중에 다 정리되면 우리 둘이서 멀리 여행 가자. 그런 말들로 서로를 붙잡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게 언젠간 족쇄로 바뀐다는 걸. 지금 서로에게 건넨 말들이 나중에는 서로를 잡아끄는 사슬이 된다는 걸.
나는 그 사슬이 꽉 조여지는 순간을 기다렸다. 결국 그 순간은 내가 만든 식탁 위에서 찾아왔다. 일요일 저녁 나는 엄마 집이 아니라 내 집으로 모두를 부르기로 했다. 형, 이번 주는 내가 할게. 엄마 너무 힘들어 하시잖아. 그냥 우리 셋만 조용히 먹자. 형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알겠다고 했다. 수진도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에게는 이번 주는 둘이서 풍 쉬시라고 핑계를 댔다. 엄마는 고맙다며 어른이 다 됐다라고 말했다. 그날 나는 집을 깨끗이 치웠다. 식탁보를 새로 깔고 접시를 반짝이게 닦았다. 수저를 놓는 각도까지 신경 썼다. 마치 오늘 이 식탁 위에서 무언가 중요한 계약이라도 체결될 것처럼. 사실 그런 셈이었다.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각자의 죗값을 받아들이는 자리. 형과 수지는 거의 동시에 도착했다. 형 차에서 둘이 같이 내렸다. 나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그걸 굳이 지적해야 할 사람은 나 말고 세상이었다. 수지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처럼 무슨 요리 했어요? 냄새 너무 좋다 라고 말했고, 형은 야, 드디어 네가 요리 좀 하냐? 라며 웃었다. 나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속으로 숫자를 셌다. 하나, 둘, 셋. 곧 다시는 못 듣게 될 소리. 식사가 한창일 때까지 나는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다. 뉴스 얘기, 회사 얘기, 엄마 얘기, 날씨 얘기, 평소에 나누는 대화들을 그대로 반복했다. 수지는 가끔 내 눈치를 보듯 힐끗 쳐다봤지만 나는 친절하게 웃어주었다. 괜찮아, 오늘까지만 편하게 숨 쉬어. 디저트로 과일을 꺼낸 뒤에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을 꺼냈다. 잠깐만, 너희한테 좀 들려주고 싶은 게 있어. 형과 수진의 시선이 동시에 내게로 향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이미 몇 번이고 들어본 파일이었지만 재생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 끝이 순간 뜨거워지는 기분이 들었다. 방 안에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형 방에서 내가 문틈으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들. 수진의 숨소리, 낮게 흘러나오는 웃음, 속삭이는 말들, 형의 대답. 이 집 식탁 위에 가족이 모여 앉아 있는 이 공간에 그 소리가 생생하게 퍼졌다. 처음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숟가락을 쥔 손이 허공에 멈춰서 있었고, 눈동자들이 허공을 헤매다가 휴대폰으로, 내 얼굴로, 다시 서로의 얼굴로 향했다. 파일은 길지 않았다. 그러나 충분히 길었다. 누가 들어도 변명 불가능한 내용. 재생이 끝났을 때 방 안은 완전한 침묵이 되었다. 내가 먼저 입을 열 필요도 없었다. 침묵 자체가 질문이었고 숨소리 하나 내는 것조차 대답이 되어버리는 순간이었다. 먼저 무너진 건 수진이었다.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듯 하얗게 질리더니 손이 덜덜 떨렸다. 형은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며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둘 다 한동안 말을 못했다. 입을 연 건 수진이었다. 언제부터? 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아주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충분히 오래. 너희가 얼마나 철저하게 날 바보로 만들 수 있다고 믿었는지 다 구경하고도 남을 만큼. 형이 입술을 깨물며 중간에 끼어들었다. 야, 민재야, 이건. 나는 형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괜찮아. 변명 안 해도 돼. 너희가 한 짓은 이미 다른 데서 충분히 설명되고 있으니까. 형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무슨 소리야? 나는 숨을 고르며 차분히 말했다. 형 회사 회계, 국세청에서도 투자자들도 다 들여다보고 있더라. 이메일, 계좌 내역, 이상한 송금들. 형이 쌓아 올린 거 이제 하나씩 벗겨지는 중이야. 수진의 시선이 형에게로 향했다. 처음 듣는 내용이라는 듯 두 눈이 크게 떴다. 뭐야, 회계? 그게 무슨? 나는 이번엔 수진을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너, 회사에서 요즘 분위기 어때? 이상한 소문 돈다면서. 특정 직원이 외부 관계로 인해 이미지에 손상이 있을 수 있다느니 그런 말. 팀장님이랑 면담 몇 번 했지. 수진의 입술이 굳어졌다. 그건. 나는 말을 끊지 않고 이어갔다. 너희가 나 몰래 했던 모든 것들. 나는 그냥 그 사실을 각자 알아야 할 사람들에게 알려줬을 뿐이야. 형의 투자자들, 세무조사 나올 사람들, 네 회사 인사팀, 네가 거짓말했던 친구들. 유부남이 아니라며 거짓말하고 만났던 그 남자 여자들. 형과 수진의 얼굴에서 동시에 공포와 분노와 수치가 뒤섞여 올라오는 게 보였다. 평소에는 절대 볼 수 없었던 얼굴이었다. 너 진짜 미쳤어. 수진이 겨우 그 한마디를 짜냈다. 눈은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등 위로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다. 나는 어깨를 살짝 올렸다 내렸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만든 거겠지. 형이 의자를 밀치고 일어났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야, 가족끼리 이럴 수가 있어? 너 제정신이야?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입 밖으로 나오는 웃음은 차갑고 짧았다. 그래,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지. 근데 그 말은 처음에 누가 했어야 맞는 말이었을까? 나는 형을 가리키지도 수진을 가리키지도 않았다. 그냥 두 사람 사이 공기 어딘가를 가볍게 쳐다봤다. 그 사이에 있던 건 결혼 반지와 피보다도 더 무거운 배신감이었다. 더 이상 길게 말하고 싶지 않았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미 전부 행동으로 끝낸 상태였다. 이 자리에서 울부짖고 싸운다고 달라질 건 없었다. 그 둘의 인생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했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식탁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접시를 하나씩 포개어 들고 싱크대로 가져가며 뒷모습으로 말했다. 이제 가봐. 오늘 할 얘기는 여기까지야. 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움직일 줄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나는 한 번 더 말했다. 나가라고 했어. 의자의 자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들렸다. 형이 먼저 문 쪽으로 걸어갔고 수진이 그 뒤를 따라갔다. 둘은 서로를 붙잡지도 변명하지도 않았다. 그냥 각각의 죄책감을 안고 현관문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 소리가 집안을 울리고 또 내 안을 울렸다. 나는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물도 틀지 않고 접시도 더 이상 닦지 않은 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다. 이미 다 말라버린 것처럼. 대신 깊고 묵직한 평온함 같은 것이 가라앉기 시작했다. 복수는 그렇게 끝났다. 요란하지 않게, 그러나 되돌릴 수 없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잠을 제대로 잤다. 꿈도 꾸지 않았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단 하나였다. 이제 나 혼자 살아야겠구나. 며칠 뒤 형 회사 관련 기사가 인터넷에 떴다. 지역 경제지 구석에 작게 올라온 기사였지만 제목에는 분명히 형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다. 회계 부정 의혹, 추가 조사 예정. 댓글에는 약간의 비난과 약간의 조롱이 섞여 있었다. 형이 그 글을 봤을 때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상상해봤다. 수진에게는 회사에서 공식적인 조사가 들어갔다. 퇴근 후 통화를 걸어온 친구가 말했다. 야, 니네 회사에 누가 바람 피우다가 문제 생겼다며? 사람들 다 그 얘기하던데? 나는 그 얘기를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무슨 답을 해야 할지 잘 알았지만 굳이 입 밖으로 낼 필요가 없었다. 진실은 이미 각자 자리가 정해져 있었으니까. 나는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변호사 사무실 책상 내에서 마지막으로 둘이 함께 찍은 사진을 한번 쳐다보고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넘겼다. 형과는 한참 동안 연락을 끊었다. 엄마에게는 전부 말해주지 않았다. 다만 형이 선을 넘었다 정도만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엄마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있다가 아주 조용하게 말했다. 네 형은 어릴 때부터 네 것 갖고 싶어 하는 버릇이 있었지. 그 말이 이상하게도 가슴 깊은 곳에 비수처럼 박혔다. 지금까지의 모든 일이 마치 오래전에 시작된 아주 긴 습관의 연장선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짐을 싸서 집을 나왔다. 우리가 함께 꾸몄던 소파, 함께 골랐던 커튼, 함께 웃으며 고른 식탁,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옷 몇 벌과 책 몇 권, 그리고 엄마가 얼려준 김치만 들고 나왔다. 새로 구한 원룸은 좁았지만 조용했다. 벽지는 허옇게 바랬고 창밖에는 지하철 선로가 보였다. 열차가 지날 때마다 유리창이 살짝 떨렸다. 그 떨림이 이상하게 나와 잘 어울리는 것 같았다. 흔들리지만 깨지지는 않는 유리처럼. 처음 며칠 동안 나는 그 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컵라면을 먹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다. 손에 휴대폰을 쥐고도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근데 그 눈물은 수진 때문도 형 때문도 아니었다. 그냥 예전의 나를 떠올리니까 나왔다. 사람을 믿던 나, 사랑하면 다 괜찮아질 거라 믿던 나, 가족이라는 말은 절대 깨지지 않는다고 믿던 나, 형과 아내가 같은 편이라고 믿던 나. 그 사람은 이제 없었다. 천천히 조금씩 여러 번의 거짓말과 배신에 잘려나갔다. 끝내 형 집 침실 문틈 사이에서 사라졌다. 대신 다른 내가 생겼다. 사람을 믿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나. 웃는 얼굴 뒤에 뭘 숨기고 있는지 먼저 떠올리는 나. 누군가에게 등을 맡기지 않는 나. 그리고 상처를 그냥 넘기지 않는 나. 가끔은 내가 두렵기도 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차갑고 계산적인 사람이 될 줄 몰랐다. 형과 수진을 무너뜨리면서 나도 함께 무너진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는 살아 있었다. 그 둘의 배신이 나를 완전히 죽이지는 못했다. 부서지긴 했지만 부서진 채로 다시 서 있었다.
어느 저녁 퇴근길에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캔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휴대폰에 카톡 알림이 떴다. 수진이었다. 한 줄짜리 메시지. 나 그때 진짜 미안했어. 나는 그 메시지를 한참 동안 바라봤다. 손가락을 움직여 답장을 쓸 수도 있었다. 나도 미안했어.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행복하게 살아. 뭐라도 쓸 수 있었다.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메시지를 지우지도 읽지 않은 척 두지도 않았다. 그냥 그대로 두고 화면을 껐다. 용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할지 모른다. 그 사람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깨달았다. 내가 굳이 두 사람을 용서해 줄 필요는 없다는 걸. 나는 이미 그들을 내 인생에서 지워버렸다. 그 둘에 대해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어쩌면 가장 큰 복수일지도 몰랐다. 형에 대해, 수진에 대해 언젠가 완전히 무덤덤해지는 날이 올지 모르겠다. 그날이 오면 그땐 정말로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아직 중간쯤 어딘가에 서 있는 기분이다. 과거와 미래 사이, 배신과 회복 사이. 그래도 확실한 건 하나 있다. 나는 앞으로도 누군가를 믿을 것이다. 다만 예전처럼 무조건적으로 믿지는 않을 것이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사람을 완전히 밀어내지는 않을 것이다. 대신 한 번쯤 더 보고, 한 번쯤 더 생각하고, 한 번쯤 더 나 자신을 먼저 챙길 것이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입 밖으로 떠내는 이유도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그 둘을 욕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고 싶었다. 한 남자가 어떻게 아내와 형에게 동시에 배신당했고 그 배신이 그를 어디까지 몰아갔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무엇을 선택했는지.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다. 그냥 필요했을 뿐이다. 필요한 일을 했고 그 대가를 모두가 치렀다. 나는 아직도 가끔 그날 형 빌라 문틈 사이로 보였던 장면을 떠올린다. 이제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지는 않는다. 대신 아주 조용한 문장이 하나 떠오른다. 다시는 아무도 그 문틈에 날 세워두지 못하게 해야겠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다. 누구에게도 용서를 구하지 않는, 그저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